자, 건강하시죠? 근데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누구나 90종 정도의 바이러스 입자, 마리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맞지 않지만 약 380조 바이러스 입자가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부분의 대부분은 우리 몸에 세균이 있거든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우리 꼭 필요해요. 이 세균 안에 살아요, 대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만성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평균 10여 종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지금 건강하시지만 한 10종 정도는 내가 포텐셜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지금 내가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졸지 않으실 겁니다. 자, 간단히 하면 보통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시스템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보기 전부터 이게 있어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서 면역 반응이 끝나고 바이러스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로드가 너무 크면 선천 면역만으로 부족하고 후천 면역으로 넘어가서 B셀, T셀, T세포 림프구들이 활약을 해서 결국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이번 포스닥 때까지도 시점에도 선천 면역의 중요성은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제너의 종두법 이래로 200년 동안 면역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후천 면역입니다. 항체, T 림프 이 얘기죠. 그런데 지난 한 20년 전부터 선천 면역은 단순한 후천 면역의 보조가 아니다. 오히려 메인 키 플레이어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공부가 되셨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 감염이 있어요. 하나는 급성 감염, 또 다른 것은 지속 감염입니다. 보통 감염이 되면 코로나 혹은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처럼 몸속에서 2주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를 급성 감염이라고 하고 이 결과는 아웃컴은 회복이 된다든지 혹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혹시 여기 지금 현대관 교수님처럼 코로나 걸리고도 6개월 롱 코비드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2주 만에 결판이 나요. 건강하든지 병이 아프든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만성 감염 바이러스, 주로 헐피스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B형, C형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 얘들은 우리 몸에 한번 감염이 되면 무덤까지 갇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계속 몸에서 조금 숨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나와서 활동해서 증식하고 또 면역이 강해지면 쏙 들어가서 숨어 있고, 바로 여기 그림에 보이는 HSV1, 여러분 입술에 피곤한 물집 생기죠, 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대상포진,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수두에 걸렸었어요. 치킨박스라고. 근데 그 바이러스가 제거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몸속에 20-30년 남아있다가 성인이 돼서 면역이 약화되면 이 신경세포를 따라서 띠 모양에서 수포가 생기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결국 이렇게 면역이 강하고 약할 때마다 기회주의적으로 복제를 하는 놈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천 면역은 그 자체로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후천 면역 성격까지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감염이 되면 여기에 선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서 만약에 호스트가 면역 반응이 세면 이렇게 되겠죠. 호스트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보다 세면 제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이러스가 더 선천 면역이 강하다 그러면 이때는 바이러스가 이겨서 증식성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무승부가 되면 면역과 바이러스가 드로우를 일으키는 때는 만성 감염으로 가게 돼서 평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만성 감염이 생기는 그런 기초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과학 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보통 이렇게 선천 면역이 먼저 클리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을 하는데 선천 면역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면역 세포 하나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역 세포 안에서 세포 내부에 선천 면역 성분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이놈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면역 반응이 쭉 일어나는데 반면에 바이러스도 진화적으로 그에 대항해서 숙주 세포의 면역 시스템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고 계속 그곳에 있으려는 그러한 진화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의 갈등 간에 계속되는 겁니다. 갈등이 요거에 따라서 요놈이 결국적으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의 염증 물질에 따라서 후속 면역 반응이, 즉 T셀, B셀 반응이 어떻게 될지, 어떤 성질의 면역 반응이 될지 이걸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성감염 바이러스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다른 조직 세포 속에 있는데요. 만성감염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이 세포의 중에서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서 존재하죠. DNA, RNA,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바이러스 DNA가 원형을 이루어서 이걸 에피소미라고 하는데 독립적인 DNA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예 HIV,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숙주의 염색체 속으로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우리 유전체인 것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또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 세포질에서 유전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만성감염 바이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빨간색, 즉 막대 그래프가 우리 지구상의 전체 감염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의 대부분 70억 명에 가깝죠. 이쪽에 적어도 9개, 10개의 바이러스는 지구상의 80억 중에서 70억 명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IV도 보면 약간 3,500만 명이 감염되어 있고요. 저쪽에 파란 스퀘어 하는 게 헐피스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헐피스 바이러스 누가 저보고 제가 헐피스 바이러스 편리상 헐피스 바이러스 일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CMV를 일한다면 몰라요. CMV가 뭔지.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아유, 뭐 입술에 그 물집 생기는 거 그거 죽지도 않은데 왜 하냐고 그래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또한 두 번째 질문, 조금 더 유식한 사람은 그거 막 고개를 흔들어요. 왜냐면 입술에 생기는 것도 HSV이고 우리 성기에도 그게 발생하고 감염되거든요. 그것도 HSV예요. 그럼 저 사람 생활이 좀 수상한데?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한테서도 농담적으로 받은 질문이에요. 이게 같은 바이러스냐고. 근데 이게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여기는 HSV1, 그리고 성기 쪽에 감염되는 HSV2입니다. 분명히 다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얼마나 이 헐피스 바이러스가 이 입술 이거는 제가 가장 간단하고 미약한 증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헐피스 바이러스 저 파란색으로 네모스퀘어 하는 건데요. 쟤들이 다 헐피스 바이러스인데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들이에요. 저 중에 두 가지 KSHV, EBV는 암을 일으키고요. 나머지 바이러스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암의 20%는 다 바이러스성 암입니다. 그런데 60년 연구를 했는데 바이러스 치료제는 극히 지금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주로 에이즈 바이러스, HIV, C형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아까 HSV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이렇게 적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절대 기생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자기 DNA, RNA만 갖고 들어오지 얘들이 증식을 하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성분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약을 투여하면 바이러스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죽죠. 그러니까 이걸 그 부작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바이러스들은 대부분이 세포 배양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동물 모델이 없습니다. 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3등급 실험을 해야 되는 너무 위험해서 연구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간단히 항바이러스 개발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기가 선도 물질, 리드 컴파운드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게 세포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 혹은 세포에서 독성이 있는지 여길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동물 실험으로 갑니다. 동물 실험에서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길 통과하면 사람 임상 시험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항바이러스의 개발 비용이 통상 1 내지 2조가 들고 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옛날과 달리 굉장히 분자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맹 스크린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표적화된 발굴로 되는데, 주로 여러분 바이러스에서 치료제를 만들려면 기초 연구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이 증식 기전, DNA, RNA 복제 기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기초 과학이 발달하면 각 복제하는 단계를 타겟할 수 있는 우리가 화합물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지금 팍슬로비드 코로나 치료제, HIV에도 이용되는데, 그 바이러스 단백질을 저 중간에 여기를 타겟팅하는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의 치료제 타미플루는 여기 바이러스가 빠져나가는 순간을 타겟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항바이러스 개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의학적 중요성, 치료제가 없었고요. 시장 수익성이 있는 것만 가능했어요. 첫 번째는 HIV죠. 이는 미국이 가장 많은 환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금까지 투자한 데가 HIV 연구입니다. 그래서 HIV는 이제는 더 이상 치명적인 사망 선고가 아니고요. 이제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신 돈은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이 45종의 HIV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HCV, 이 C형 간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이제는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거의 완치 단계가 이르렀고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인데, 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여러분, 이게 헐피스 바이러스 일종인데 세계 인구의 약 100%가 감염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적으로 제1의 선천성 장애아 출생의 원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청각이 약해지는 게, 시력이 약한다든지 이런, 이 다운 증후군의 모든 것보다도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있고, 그래서 특히 노인층 사망률 급증 원인의 1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CMB는 보통 나이가 60 이전에는 잘 재활성을 안 해요. 근데 바이러스 HCMB가 진화적으로 약 1억 년 전부터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동물에서.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된 게, 그때는 그냥 저게 아무런 해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명이 30세도 안 되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60 넘으면서 면역이 약해지고, 이때 CMB가 재활성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미 백신 자문위원회에서는 CMB 백신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발될 백신 넘버 1위로 후보로 꼽았어요. 그다음 2위가 보명 인플루엔자 백신, 유니버설 백신이죠. 3위가 폐렴균 백신이고요. 저는 1994년부터,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벌써 한 일도 없이 30년이 됐네요. 이 CMB를 연구를 했는데요. CMB에서 분명히 여러분 몸을 아마 검사해 보면, 여기 신희철 교수님 여러 전공자인데, CMB를 인식하고 할 수 있는 T세포가 여러분 몸에 있을 겁니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T세포가 있으면 이 T세포가 여기에 있다가 HCMB가 감염된 세포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T세포가 있는데 힘을 못 써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 건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고,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감염된 세포에서 HCMB 항원을 T세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잘 제시를 해야 되는, 이거 항원 제시인데 이 수많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인면 이베이전, 면역 회피 기작을 HCMB에 갖고 있어요. 굉장히 똘똘하죠. 그래서 이게 겹겹에 T세포 면역 회피 기전이 있어서 이 T세포 치료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단백질 기반 백신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2010년도에 나도 이제 연구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뭘로 바꿨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깨졌는데, 기존은 주로 단백질의 HCMB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후천 면역 연구입니다. T세포, B세포. 근데 이렇게 새로운 나에 갈 경우는 아마도 선천 면역 연구와 그다음에 RNA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연구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요. 왜 RNA일까? RNA는 단백질 치료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뚜렷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특이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염기 순서만 딱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주입해도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백신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쓰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요 비용이 낮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HCMB는 모든 바이러스는 자기의 유전체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전체가 작을수록 복제 속도가 뛰어나거든요. 빨라요.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는 아웃 컴피트할 수 있어요. 속도를.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소위 바이러스는 꼭 생명에 필요한 엑기스만 갖고 있습니다. 핵심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니까 여기 HCMB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넌 코딩 RNA도 4종이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개의 마이크로 RNA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RNA는 여기 오늘 김진애리 교수께서 세계 거의 최고 과학자로서 완전 정리를 했고요. 생성 원리를. 근데 그럼 얘들 RNA를 왜 만들까? 왜 자기 유전체의 일정한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걸 얘는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요. 보니까 저희가 발현을 시켜보니까 이 HCMB 링크 RNA, 긴 가닥 롱 넌 코딩 RNA를 링크 RNA라고 얘기합니다. HCMB 감염된 세포에서 HCMB 발현율을 봤더니 이 4가지 링크 RNA가 60%나 돼요. 그 유전자는 결국 3%밖에 안 돼요. 저 RNA가 차지하는 게 여기. 그런데 발현되는 RNA 60%나 차지하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할 것 같다는 의구심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RNA, 링크 RNA 2.7하고 4.9가 레이턴시, 잠복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근데 긴 얘기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왜 링크 RNA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이 링크 RNA를 HCMB를 인식하는 세포 선천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C 가스라는 효소가 주요 타겟입니다. 근데 이 RNA 4.9가 이 C 가스 세포의 선천 면역 성분인 C 가스를 에워싸서 바이러스가 탐지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잠복을 유지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저희 랩에서 메이저는 아니지만 간간히 또 하나 잠복가 바이러스로서 HIV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IV 필드에서 가장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염색체는 염색체가 이렇게 풀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컴팩트하게 쌓여져 있어요. 바로 이렇게 풀려 있는 부분에서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발현되는 거고요.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뭉쳐 있는 데는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는 있지만. 그런데 보니까 보통 지금까지 통상 개념은 HIV는 이렇게 풀려져 있는 유전체 부분, 여기죠, 여기로다가 HIV1이 삽입된다는 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탱글탱글한 이 부분, 컴팩트, 여기에도 HIV가 들어가 있는 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기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이쪽 쪽에도 HIV가 들어가는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HIV 약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계속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약을 작동하려면 어떤 거냐면 HIV 약은 HIV가 막 복제가 활성이 돼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약은 활성되어 있는 애들만 공격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있고 가만히 있는 애들은 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복제되고 있는 사람한테 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이걸 ART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Antiretroviral Therapy라고 해요. 근데 저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데 문제는 완치가 안 돼요. 계속 3년 동안 약 끊으면 또 발생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더니 바로 여기에 약제 내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는 껴들어간 것은 탐지가 안 되고 얘가 계속 환자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얘들은 다 죽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밝히면 이 약제 내성에 조금 이해를 돕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간단 RLUB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DNA가 있고요. RNA가 전사가 일어나려면 빨간색의 RNA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런 3차 구조가 생깁니다. 이렇게 세 가닥이. 근데 이렇게 생기는 것들 우리는 시스 RLUB이라고 하는데 이런 RLUB이 생기는 방법이 또 하나가 이겁니다. 얘는 트랜스 RLUB이라고 하는데 메신저 RNA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세포에 있던 RNA 조각이 날라와서 DNA에 결합함으로써 이렇게 RLUB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트랜스 RLUB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박기원이라는 아주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 이 RLUB이 혹시 HIV 인티그레이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연구를 했는데 간단히 한 슬라이드로만 보여드릴게요. 봤더니 HIV가 감염이 되면 이 R룹이 세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R룹이 아까 같이 염색체가 그 유전자가 활발한 지역뿐만 아니고 컴팩트한 그 부분에도 R룹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HIV가 어디 껴들어가는 걸 봤더니 이 보라색 봤듯이 보라색 R룹으로 다 껴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왜 그럴까? 봤더니 R룹을 HIV를 껴넣으려면 HIV1에서 만들어진 인티그레이스 집어넣는 효소란 얘기죠. 이 효소를 보니까 이 효소가 일반적인 더블 스트랜드 DNA보다 R룹에 훨씬 강하게 붙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더블 스트랜드 DNA도 약간 들어갔지만 훨씬 더 높은 빈도로 R룹으로 끼어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루트1 HIV에 들어오면 이 루트1에서 이놈이 시스 R룹을 통해서 액티브한 지역으로 끼어들어가더라.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저희가 발견한 거는 이렇게 루트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놈이 인액티브, non-genic 리전으로 끼어들어가서 약제 내성에도 살아남는 R룹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근데 직접 해봤습니다. 세포 수준이지만 R룹을 아예 제거해보면 HIV가 전혀 끼어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저희 세포 수준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나머지 시간에 제가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자님. 여기 있네요. 오늘 성적이 좋습니다. 아직 7분 30초는 남았어요. 항상 제가 초반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최근에 그러면 이 잠복 만성감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전략에는 어떤 거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냥을 아마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저 사냥개가 주 임무가 포수가 저 꿩을 맞추면 멀리 간 꿩을 물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찾아오는데 그게 아니고 사냥개 여러분 왜 데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누가 추측해봐요? 와, 염 교수님 맞습니다. 맞아요. 이 꿩이 숲속에 숨어있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앞으로 가서 냄새를 맡고 가서 꿩을 띄우는 겁니다. 깨워서. 근데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냥 포수들이요, 사냥꾼들이 땅에 있는 거를 쏜다는 건 진짜 그 반조류적인 행동이랍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냥의 그 기본 A가 아니래요. 뿐만 아니고 위로 쏴야만 저 맞은편에 있어서 사람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이라고 해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 우리 바이러스 잠복감염, 만성감염 치료법에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리릭 세러피, 또 하나는 락킹 인 레이턴스입니다. 얘는 뭐냐면 샥 앤 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샥 앤 킬은 뭐냐면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의 어디 그 만성 감염된 조직 세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놈을 이 안에 들은 바이러스를 처치하려면 바이러스를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숨어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건 못 죽여요. 그러면 우리는 요 레이턴스 연구를 통해서 여기 얘를 재활성시킬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수 있어요. 레이턴스를 거꾸로 반대로 뒤집으면 재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얘를 깨워놓고 여기에다가 아까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성화된 바이러스 그 세포들이 죽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는 샥 앤 킬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요.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원래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어떤 한 대학 교수님이 어디 원장으로 가셨는데 강연에서 그랬답니다. 그 직원들 모아놓고 뭐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부지런히 뛰고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랬더니 회식 자리 가는데 직원이 옆에 술 한잔 하더니 그러더래요. 원장님, 우리 같은 벌레는 먼저 꿈틀거리면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샥앤킬은 정적으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사실 테크닉적으로 아직은 어려워요. 그냥 레이턴스가 재활성화되지 못하게 후성 유전학적으로 아예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얘가 못 풀어지도록. 그러면서 그러면 재활성이 안 될 테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어떻게든 저 링크 RNA 4.9나 우리가 발견한 알룹 HIV 인텔리전스 저 사이트를 저런데 적용해 볼 가능성은 없나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이론적으로는 잠복되어 있는 만성 감염된 바이러스를 제일 치료하기 좋은 전략은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즉 여러분 잘 아시는 CRISPR-Cas, 크리스퍼. 크리스퍼는 세포 내부에 바이러스가 활동하든 활동하지 않든 잠자고 있든 정확하게 그 뉴클레이 염기의 서열만 맞춰주는 것을 가이드 RNA만 넣어주면 걔를 찾아가서 HCMB의 복제의 치명적인 부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틀림없이 이럴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 저는 아마도 이 CRISPR 테크닉도 굉장히 지금 하루가 다르게 더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바틀렉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는 장소를 레즈보아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보통 여기에 감염된 바이러스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세포에 감염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염된 세포의 표지에 바이오 마커가 무엇인지를 동정하고 찾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사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HIV도 그렇고 CMV도 그렇고 한 가지 타입만 세포만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직, 다른 세포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국 RNA 세라피는 뭔데 드럭을 집어넣으면 만성 감염 바이러스는 대부분 핵 속에 들어있으니까 유전체가 얘를 핵 속까지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 막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는 우리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보면서 알았어요.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노 리포솜에 싸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서 여기 세포막에 통과시키구나. 여기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질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핵막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또 한 번 들어가야 되니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학자들이 구상하는 거는 바이러스 중에서는 아까 같이 CMV도 그렇잖아요. CMV도 지가 알아서 핵 속까지 찾아가거든요. 알아서 두 개를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데노 바이러스도 들어가요. 아데노 바이러스 CMV 같은 데서 해로운 유전자 DNA는 다 없애버리고 얘를 벡터로 사용하면 어떨까? 거기다가 가이드 RNA를 심어서 전달해.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와일드하겠습니다만 제가 2050년도에서는 아마 감기에 걸렸나 코로나에 걸렸어도 뭐 약 먹었어 백신 맞았어라기보다는 제 생각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CRISPR 했어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 중에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2050년이면 저도 장담 못 하겠고요. 자, 그러나 이론적인 그러한 기반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했더라고요. 잘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이언스를 94년부터 바이러스를 일을 했는데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Take my home 메시지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똘똘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서는 인간들이 바이러스도 훨씬 더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